자, 오늘 이 시간에는 25년도 마지막 회차 ADS-B 시험이죠. 47회차 기출문제를 같이 여러분과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있는 것은 내년 26년도에 진행하게 되는 2월에 시행하게 되는 48회차 ADS-B 시험이고, 자, 우리 시험의 특성상 전 회차 시험은 그 다음 회차 시험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47회차 ADS-B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48회 때 어떤 문항, 출제 문항을 예측하는 것이 포인트인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강의 교양과 우리 영상은 우리 해당되는 코어플랫 앱에서도 제공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우리 데이터 2의 1과목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바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하게 되고 이 네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생성하게 되죠. 따라서 지식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SECI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의 가중치 있는 파트고요. 공통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암묵지의 공유입니다. 표출하라는 것은 암묵지에서 특정 형식지로 바뀌는 포인트고 표출하는 추가된 형식지에 나와 있는 형태이고 마지막 연결하라는 것은 이런 형식지에서 다시 암묵지로 전환되는 포인트가 내면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시험에서 48회차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공통, 표출, 연결, 내면화라는 문제가 출제 가능한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DIKW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다른 개념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I와 K, 지식, W, 질 관련된 개념 정의를 하려고 하죠. 자, 정보라는 것은 이런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맥락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정보라 하게 되고 지식은 이런 정보를 분석해서 어떤 것을 예측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기에 나와 있는 1번과 우리 2번과 3번은 다 어떤 관련된 내용이다? 말 그대로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고 해당되는 3번은 지식, 예측, 예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DIKW 사례를 보여주게 되고 특정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문제, 바로 26년도에 예상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바로 25년도에 특색 있는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5년도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도서에 보시면 네 가지 특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축적 및 전달 측면의 특성, 정보의 이용 측면, 또는 정보의 관리 측면, 또는 경제 및 산업적 측면이라 하게 되고 우리 25년도에 꾸준하게 출제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해당되는 내용, 박스를 보게 되면 컴퓨터가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기계 가독성, 말 그대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검색 가능성, 그렇게 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적해야만 하겠죠. 마지막, 즉시 이용 가능한 원격 조작성을 갖고 있다. 전달,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정보의 축적 및 전달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25년도에서만 출제가 됐고 그 전 회차 24년도 이전 문항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특성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26년도에서도 적어도 우리 1년에 4번 정도 우리 시험 진행하고 있으니까 2번 정도의 가능성 있는 파트가 3번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정보의 축적 및 전달 측면에 대한 내용, 정보의 이용 측면, 정보의 관리 측면, 경제 및 산업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4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4번 문항에서 포인트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정보를 뭐라 하죠? 말 그대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익명성은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상태를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 해당되는 4번의 정답은 3번이라는 건 명확한 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우리 26년도 회차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에 뭐가 있나요?
가명도 있고 삭제, 범주와 매스킹 같은 것들이 있죠. 이와 같은 정의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개념을 서로 구분하셔야 될까요? 비식별화 기술과 익명성이란 단어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비식별화는요, 익명성을 향한 과정이지만 곧바로 익명성을 보장하진 않아요. 따라서 비식별화 기술과 익명성 카테고리 구분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항에서는 빅데이터의 특징 3V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해당되는 보기 1, 2, 3번은 이와 같은 빅데이터 특징 3V에 관련된 것이고, 자, 4번의 가용성이라는 것은 빅데이터의 기술적 관리 요건에 가깝지 빅데이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1번 데이터의 규모, 바로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고 데이터 크기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따라서 페타, 테라페타, 요타, 제타 이렇게 1024배만큼 데이터가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 바꾸고 있다는 것도 한 포인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 바로 비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26년도에 예상해 볼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6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항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회차에서 제외된 적이 없는 빅데이터 테크닉 기법 7가지입니다. 여기에 연관 분석도 있고 군진 분석, 회귀 분석, 유전 알고리즘, 사회 관계만 분석, 기타 등등 7가지가 존재하죠. 자, 이 파트에서는 반드시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되는 47회차 문제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항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1, 2, 3번은 올바른 표현이고요. 연관 분석에 대해서 4번 문항에 보시게 되면 자, 연관 분석은 선형적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패턴 기반 A를 사면 B를 구매하는 접근 방식이라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규칙을 비선형 규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선형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기법이라 한다면 대표적으로 회귀 분석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테크닉 기법 중에서 가장 가중치 문항은 유전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7번 문항 보시게 되면 군집 분석이라는 단어가 오게 되고, 자, 군집 분석은 뭔가요? 유사한 속성을 서로 그룹핑하는 기법이 군집 분석이죠. 자, 이와 같은 군집 분석의 설명 중에서 세대를 반복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 이와 같은 최적화 키워드와 관련된 기법은 유전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1번이 잘못된 설명이죠. 하지만 6번, 7번 문항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은 관련된 빅데이터 테크닉 기법 7가지 반드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이고 관련된 정의, 사례 중심으로 반드시 학습하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문항 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거의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고 매 회차별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죠. 자, 이와 같은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올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이고 해당되는 사생활 침해, 제공자 동의에서 사용자 책임으로 책임 원칙의 훼손에 대한 통제 방안은 책임 원칙의 강화이고 데이터 오형은 해당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 허용과 객관적 인증 방안에 대한 도입입니다. 따라서 가번은 올바른 설명이고 보기 나와 다는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항. 우리 시험 문제에서 1과목에서 가중치 있는 포인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7+1이 있습니다. OLTP, OLAP, SCM, CRM, BIPA, ERP 플러스 KMS가 7+1에 대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고 이 7가지 플러스 1개 중에서는 무조건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해당되는 보기를 보게 되면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가 이루어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솔루션을 우리는 OLTP라 하죠. OLTP와 OLAP를 서로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 OLTP라는 것은 실시간 거래 처리 중심 시스템을 말하게 됩니다. 반면에 OLAP라는 것은 의사결정 지원하기 위한 분석용 시스템을 말하죠.
따라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세 번째 10번 문항에서는 우리 빅데이터 테크닉 기법 이후에 데이터 사이언스 계열이라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중에서는 크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된 파트가 10번 문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프트 스킬이 어떤 능력을 말하게 되느냐? 협업 능력이 하나 있죠. 소통 능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해야만 하죠. 따라서 협력 역량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와 같은 소프트 스킬에 대한 반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47회차 문제를 보게 되면 1과목, 2과목 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평이한 문제,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기출문제 반복해서 풀어주면 되겠고 자, 우리 시험의 관건은 3과목 데이터 분석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1과목의 포인트는 평이한 난이도, 2과목도 평이한 난이도가 계속 25년도에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간략하게 1, 2과목을 정리하고 대부분 시간을 3과목에 할애해 주시게 되는 거 최근에 ADSP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 11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중 분석 기획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분석 기획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접근 방법, 데이터 범위 또는 기대 효과 등과 관련된 설계하는 단계가 바로 분석 기획 단계이죠. 하지만 해당되는 모형을 보게 되면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우리 복잡한 분석 모형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모델 선택이나 또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단계는 기획 단계가 아니라 바로 모델링 단계에서 수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의 구조화된 정도에 따라서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 반정형 데이터가 가중치 문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정형 데이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로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이 포인트는 하나 알고 가요. 해당되는 XML, JSON 이와 같은 데이터들 대부분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데이터 사례를 보여주게 되고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는 문제가 가중치 문항 파트에 있고요. 또한 정형 데이터에는 우리 고정된 스키마를 갖고 있고 이와 같은 스키마 역할을 반정형 데이터에서는 메타데이터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IoT, 이거 대표적인 로그 데이터, 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뭐라고요? 반정형 데이터의 사례입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탐색 과정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데이터 탐색 단계에서 무엇을 하나요? 상세한 모델 설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확정하진 않습니다. 탐색의 목적은 뭐죠? 바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도출하거나 어떤 분석 방향성을 발견하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따라서 1번에 이 표현이 잘못된 오답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항 보도록 하죠. 우리 분석 주제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뭐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죠? 바로 분석 대상하고 우리 분석 방법을 know, unknown, 서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네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석 대상은 명확해요. 근데 분석 방법, how를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고객 만족도 하락의 원인을 찾고 싶어요. 분석 대상은 명확하지만 원인을 찾기 위한 모델 또는 기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 대표적인 솔루션의 사례고 우리 시험에서 가중치 있는 파트이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 자, 분석과제 발굴은 크게 상향식과 하향식, 디자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분석과제 발굴의 문항 가중치는 한 문항 플러스 한 문항, 두 문항까지도
예상되는 범위에 있는 포인트고요. 중요한 건 정의 문제이죠. 자, 상향식 방식은 뭔가요?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이 바로 상향식 접근 방식이다. 따라서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바로 문제가 명확할 때는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분석 마스터 플랜을 뭐라 하나요? 여러 가지 분석 과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 설정해야 되고요. 단기 과제는 말 그대로 세부 이행 계획 세우게 되겠고, 중장기 과제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고려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적 중요도, 비밀성과 실행 용이성이 있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이 분석과제 우선순위 고려 요소 세 가지가 있고 분석과제 적용 범위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서로 혼용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내년 26년도에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자, 참고적으로 분석과제의 적용 범위 및 방식의 고려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업무 내재와 방식, 분석 데이터의 적용 방식, 기술 적용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해당되는 분석 과제 적용 범위 방식의 고려 요소를 한 번 더 필터링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보기 다 올바른 설명이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 우리 한 가지 구분하도록 해요. 특정 조직, 특정 기업의 분석 수준을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가 있습니다. 분석 준비도는 뭐에 대한 수준 진단이냐면 과연 기업이 데이터 분석을 도입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분석 준비도이고 분석 성숙도는 CMMI 모델을 기반을 통해서 과연 분석 조직의 활용 수준과 프로세스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분석 성숙도이죠.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 해당되는 조직의 분석 수준을 진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석 성숙도 단계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과연 이 조직이 도입 단계냐, 활용이냐, 확산이냐, 최적화냐 구분하게 되죠. 보기를 보시게 되면 분석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바로 처음 시작되는 초창기 단계라 할 수가 있고 도입 단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와 같은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는 무조건 한 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 다른 각도로 이 두 가지 문항의 케이스 유형을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 과목에서는 우리 분석 주체, 인력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집중과 분산, 기능 구조로 구분하게 되고 집중 구조라는 건 뭘까요? 하나의 전담 조직에서 다 모여 있죠. 그래서 회사 전체 과제를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집중형 조직 구조라 하죠. 출제 유형은 간단합니다. 집중과 분산 두 가지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 26년도 예상 문항입니다. 체크하시도록 하시죠.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크게 거버넌스란 단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관리 또는 기준,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분석 거버넌스는 실제 데이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리에 대한 기준이고 데이터 거버넌스는 품질 또는 표준화와 관련된 거버넌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는 기업이나 규모, 상황에 따라서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특정 IT 부서나 전략 부서 내의 하위 조직으로 통합돼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보기 4번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거버넌스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독립적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 특정 하위 조직에서 통합돼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26년도에서 예상되는 포인트라 한다면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 저장소 관리, 표준화 활동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는 26년도에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100%이죠. 자,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준비도의 평가 요소에 대한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분석 준비도는 뭐라 했죠? 과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느냐,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과정이 분석 준비도입니다. 그런데 분석에 투입할 비용 예산은 뭐에 관련된 건가요?
분석 마스터 플랜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요소이지 분석 준비로의 평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 47의 문제를 보게 된다면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1, 2과목은 우리 시험에서 전략적 과목입니다. 누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반복 해독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성비 있는 파트이고, 자, 이와 같은 시간을 세이브한 상태에서 3과목을 하나하나씩 접근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대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3과목 데이터 분석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DSP 시험에서는 출제 경향 유형이라고 하게 된다면 1, 2과목이 굉장히 평이하고 쉽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럼 3과목이 여러분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3과목을 대비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DSP 3과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각 파트별로 문항수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과목의 카테고리, 목차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3과목 데이터 분석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 기초와 데이터 파트, 그 다음에 통계 분석 파트,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 이렇게 3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 전체 문항수는 30문항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카테고리별로 문항수를 배정해 놓고 각 특징을 출제 유형을 포인트별로 구분하는 것이 1, 2과목처럼 여러분이 3과목을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항상 문제를 접근할 때 이건 어느 파트의 문제야, 이건 어느 파트의 문제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7장의 통계 분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첫 번째는 통계학 개론, 기초 통계 분석, 다별량 분석, 그 다음에 시계열 예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통계 분석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12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통계학 개론에서는 3에서 4문제, 기초 통계 분석에서는 3문항 내외, 다별량 분석 파트에서는 2문항에서 3문항, 그 다음에 시계열 파트에서는 2문항에서 3문항, 이렇게 문항별로 가중치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로 접근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파이널 점검하실 때 어떤 특징 출제 포인트별로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죠. 자, 21번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척도 파트는요, 가중치 있는 파트입니다. 척도는 4가지가 있습니다. 서열 또는 순서 척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는 명목 척도가 있죠. 그 다음에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4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 유형은 4가지 케이스가 존재하죠.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구간 척도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비율 척도는 모든 사칭 연산이 가능하고 가장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는 척도가 비율 척도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유형에 따라서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자, 21번 갖고 2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파트는 상자 그림에 관련된 해석 파트입니다. 상자 그림은 R 기초 파트에서 시각화 파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우리 상자 그림을 통해서 상한과 하한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나요? IQR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4분위수 범위라 해요. 자, 얘는 Q3에서 Q1을 빼야만 합니다. 이게 IQR 4분위수 범위이고요. 그러면 상하는 어떻게 구하나요? 상하는 우리 Q3에서 더하기 1.5 IQR을 하면 되죠. 하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Q1에서 1.5 IQR을 빼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 우리 산수를 구해서 해당되는 상한값과 하한값을 구하게 되면 하한값은 마이너스 8, 상한값은 24이죠. 상자 그림은 우리 시험 문제 아주 가중치가 높은 파트예요. 상자 그림을 통해서 이상값도 검색해 볼 수 있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비대칭인지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자 그림을 5수치 요약이라고 해요. 상한, 하한, Q1, Q2, Q3 이렇게 통계량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죠.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23번은 통계학 개론 파트입니다. 가설검정 파트예요. 가설검정 파트에서는 1종 오류, 2종 오류 또는 검정력에 관련된 정의 문제 또는 1종과 2종 오류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 출제 포인트이고 대부분 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뭘까요? 최대 허용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최소가 아닙니다. 자,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자, 유의 수준 알파는 연구자가 허용하는 일종 오류의 최대 허용 오류입니다. 자, 일종 오류를 얼마까지 실수할 수 있는지 내가 미리 정해놓고 하게 되는 최대 허용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이만큼은 틀려도 돼. 더 이상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한선의 개념이죠. 만약에 유의 수준을 0.05라고 설정하게 된다면 귀무가설이 맞는데도 잘못 기각할 확률은 5%보다 더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최소라는 단어가 잘못된 키워드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통계학 개론 파트에서 가설 검정은 상당히 중요한 가중치 문항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통계학 개론 파트입니다. 자, 통계학 개론에서 오차는 크게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로 구분하게 되는데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죠. 표본 오차는 뭔가요? 표본이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지 못하게 생기는 오차를 표본 오차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표본 크기를 늘리게 되면 표본 오차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표본 오차는 표본 추출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조사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이죠. 응답자 오류 또는 코딩 오류, 조사자 편향 등이 대부분 다 비표본 오차입니다. 따라서 표본 추출로 비표본 오류를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고요? 잘못된 설명이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과거에도 여러 번 출제됐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번 가도록 할게요. 자, 25번은 해당되는 R기초 파트입니다. 우리 데이터의 비대칭도를 이와 같은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금방 파악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평균은 어떤가요? 이상값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값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평균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오른쪽 꼬리 분포일 경우에는 평균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중앙값, 최빈값, 크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 우리 데이터는 타겟 변수, 이런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임을 가정하게 되죠. 이런 정규 분포가 전제 조건이 성립하게 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때 탐색적 과정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해당되는 데이터 분포, 비대칭도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26번 가도록 할게요. 자, 적어도 여러분이 26번은 어느 파트인가요? 통계학 개론 파트예요. 우리 25년도도 그렇고 26년도의 특징이라 한다면 이런 통계학 개론 파트의 가중치가 높아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24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이 출제돼봐야 두세 문항 기껏 했습니다. 통계학 개론 파트. 또한 회귀 분석에서도 많아야 두 문항이었어요. 그랬던 것이 25년도 기점 넘어오게 되면서 그 문항 수가 이와 같은 통계학 개론과 기초통계 분석 파트에서 6문항에서 7문항까지 훨씬 2배 이상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자, 통계학 개론을 접근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기술 통계냐, 추론 통계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술 통계라는 것은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데이터의 특성 값을 추출하는 겁니다. 또는 데이터 시각화시켜서 특징, 패턴을 파악해 보는 것이 기술 통계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 히스토그램, 오른쪽 꼬리 분포, 왼쪽 꼬리 분포, 상자 그림을 통해서 파악해 보는 것 다 기술 통계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추론 통계라는 것은 우리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가설 검정 파트, 표본 추출 파트, 이와 같은 추론 통계죠. 그러면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어느 파트의 내용일까요? 바로 추론 통계 파트입니다. 표본 추출을 통해서 모집단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죠. 큰 카테고리에서 하위 카테고리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층 구조로 파악해 보는 거 여러분의 이해도를 훨씬 더 올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표본 추출 방법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능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죠. 단순 무작위, 개통, 우리 층화, 군집 추출이 있고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해당되는 보기 2번을 보게 되면 개통이라는 건 뭘까요? 처음 선택할 때만 무작위로 뽑게 되고요. 나머지는 일정 간격으로 뽑게 돼요. 여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구간 안에서 무작위를 추출한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시험 문제 가중치 문항입니다. 자, 27번 시계열 파트로 넘어와 있네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시계열은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계열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선 정상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 정상성을 충족할 때만 시계열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계열에서 정상성을 유비할 때 대표적인 게 뭔가요?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차분을 해줘서 정상화시킨 다음에 시계열 분석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차분을 나중에 하잖아요.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형식별을 하게 되는 것이지 순서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출제 유형이죠.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8번 가도록 할게요. 자, 28번에서는 군집 분석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군집 분석의 가중치 문항은요, 세 문항이 출제가 돼요. 자,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 자,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군집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군집수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에 군집수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군집 분석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DB스캔은 뭔가요? 말 그대로 밀도 기반의 군집 분석입니다. 초기값, 중심값 설정할 때 필요 없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혼합 분포 군집은 K-민즈랑 비슷해요. 따라서 특정 군집수를 설정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인공신경망 계열의 군집 분석, 자기 조직화 지도가 있죠. 또는 자가 조직화 지도, SOM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SOM은 말 그대로 군집 분석이자 차원 축소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2D, 2차원 공간에 매핑을 해서 차원 축소하고 시각화하는 기법이 바로 SOM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자, SOM은 모든 노드에 동일한 수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할당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자, SOM은 경쟁학습하는 구조이죠. 각 노드에 할당되는 데이터 수는 균등되지 않습니다. 자, 특정 데이터 패턴에 따라서 특정 데이터의 노드에 많이 몰리기도 하고요. 어떤 노드에는 데이터가 거의 배정되어 있지 않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차원 축소를 하고 군집 분석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동으로 할당된다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열 자료에서 정상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상성은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평균이 일정해야 한다, 분산이 일정해야 된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공분산이 시차에만 의존한다. 시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두 시점 간의 거리에 관련된 구조가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따라서 3번은 이와 같은 정상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중요한 정상성과 관련된 개념이고 시계열 문제 두 번째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되는 파트를 문항을 여러분이 접근할 때 과연 어떤 카테고리의 출제 문항인지를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리하셨을 때 시계열 파트에서 뭐가 중요해? 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 분석에는 어떤 것들이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죠. 자, 30번에서는 통계 분석 파트의 다별량 분석 파트이고 다별량 분석 파트에서는 상관 분석, 다차원 척도법, 주성분 분석을 자리 잡고 있죠. 이와 같은 다별량 분석 파트에서는 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지구 같은 상관 분석에서는 크게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방법, 피어슨과 스피어만의 상관계수가 있고 이 두 가지 특징이 출제 포인트이죠.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뭔가요?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데이터의 순위를 기반으로 계산하게 됨으로 인해서 곡선 형태, 비선형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 스피어만의 상관계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자, 31번 새로운 유형의 회귀분석 파트입니다. 우리 25년도 진입하게 되면서 특징적 부분이라 할 수 있다면 회귀분석 파트의 가중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통계학 개론 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여러분한테는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이 체크할 사항이 많고 통계학 개론도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큰 짐이 되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통계학 개론과 기초통계 분석 파트는 기존의 기출문제의 의존도가 조금 경량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학습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 ADS-B 시험에서는 실패하는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1, 2과목을 너무 퍼펙트했지만 3과목에서 과락이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는 전혀 반복 해독이 떨어지는 경우이죠. 따라서 우리 선행되는 경우 어느 정도 반복 해독이 됐지만 3과목에서 실패를 한다. 3과목에서 관건은 합격의 관건은 바로 8장의 통계학 개론과 바로 기초통계 분석 파트가 굉장히 문항 가중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격의 관건이 되는 포인트라는 점 강조 말씀을 드리죠. 바로 31번은 회귀 분석 파트입니다. 여기서 회귀 분석에서 SSE라는 건 뭐냐면 오차 제곱합이라고 하죠. 회귀선이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오차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SSE, 오차 제곱합이라 하게 됩니다. 만약에 SS가 커진다는 것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많이 다르면 당연히 오차 제곱합, SSE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SSE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느냐?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 이 오차를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그것이 SSE, 오차 제곱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이 값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MSE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 값은 바로 SSE, 오차 제곱합에서 자유도를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자유도, 단순회귀에서는 자유도를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바로 n-2로 계산하죠. 왜 두 개를 빼주게 되냐면 기울기와 절편을 빼주게 됩니다. 왜 이미 확정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표본 크기가 12잖아요. 자유도는 8이 되는 거고 8에서 20을 나눠주게 되는 값, 바로 2.5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단순회귀 모형이 아니고 다중회귀 모형일 때 자유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바로 np-1로 해주게 됩니다. p는 독립변수의 숫자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배경지식 파트가 31번 문항으로 출제됐고 아마 여러분 처음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1번 문항 회귀분석 파트의 문항이죠. 자, 3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항에서는 회귀분석 파트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성성에 대한 정의가 출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진단하나요? VIF 함수 10 이상일 때는 우리는 다중공성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중공성성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독립변수들끼리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서 회귀개수 추정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다중공성성이라 합니다. 해결 방안이 뭘까요? 정규화 또는 규제라고 하게 되죠. 특정 회귀개수의 크기를 좀 더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귀개수가 크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작은 변동에도 큰 y값에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린 이런 형상을 우리는 과대적합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귀개수의 값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인데 세 가지 방식이 있죠. 라쏘, 리치, 엘라스틴 넷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는 정규화 회귀 모형이라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오히려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회귀개수의 페널티를 주는 방식에 따라서 자, 라쏘의 방식을 L1 규제라 하게 됩니다. 특정 회귀개수의 절대값을 더한 크기의 벌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라 하게 되고 자, 리치를 L2 규제라 하죠. 말 그대로 회귀개수의 제곱을 더한 크기의 벌점을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리치를 L2 규제, 라쏘를 L1 규제. 이게 우리 시험 문제 26년대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3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회귀 분석 결과 알코딩을 통해서 부여하게 되고 해석하는 문제가 여러분한테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최소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것이고
자, 33번은 회귀 분석의 세 번째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석의 문항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속 변수는 MPG이고 독립 변수는 HP, DRAT, WT인 다중회귀 분석 결과이다. 자, 해당되는 회귀 분석 결과에서 종속 변수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올바른 설명이고요. 이게 바로 독립 변수. 이건 절편값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DRAT 변수의 p-value, 유의 확률 값이 0.0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해당되는 DRAT 값을, 유의 확률 값을 바라보게 되니까 0.05보다 크죠. 따라서 우리는 해당되는 변수, DRAT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세 번째, 수정된 결정계수 값이 여기에 있죠. 해당되는 값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올바른 설명이죠. 자, 네 번째가 왜 틀렸냐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DRAT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니까 이걸 제외하고 모형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DRAT가 요 다중회귀 분석에서 빠지게 되면 뭐가 바뀌나요? 요 회귀계수, 가중치 계수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이 수식을 쓰시면 안 돼요. 요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DRAT를 제외하게 되고 새롭게 다중회귀 분석을 해줘야만 하죠. 그럼 당연히 요 앞에 있는 회귀계수의 값은 바뀌게 될 겁니다. 얘는 빠지게 되겠죠.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바로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34번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34번은 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모형평가 파트입니다. 자, 47회차 시험의 특징이라 한다면 모형평가 가중치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따라서 48회 때는 모형평가 시험 문제가 다수 배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모형평가 파트에서는 크게 홀드업, 부스트랩 또는 홀드업과 부스트랩 또는 K폴드가 가중치 파트였었고요. 또한 혼동 행렬을 위한 모형평가 지표, 민감도 특유 F1값, F베타 지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 ROC 커브가 출제되지 않았죠.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 48회차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두세 문장이 추가될 거고 회귀 분석 파트 문항이 약간 한두 문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귀 분석이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걸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해당되는 혼동 행렬의 민감도를 구하라 했습니다. 민감도는 뭔가요? 실제 포지티브한 케이스 중에서 올바르게 예측한 거,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400에서 200을 더하게 되고 실제 200인 케이스, 우리는 해당되는 값 0.33, 600분의 200이 해당되는 민감도의 값입니다. 쉬운 문항이죠. 자, 35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시결 파트의 세 번째 문항입니다. 자, 해당되는 정상성에 관련된 문항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MA 모형은 뭐라 할 수가 있죠? 자, 백색 잡음의 선형 결합을 MA 모형이라 합니다. 그런데 백색 잡음은 뭐예요? 자, 평균이 일정하고 분산이 일정하고 모든 시차에 대해서 자기 상관이 0인 대표적인 정상 시계열입니다. 따라서 MA 모형은 무조건 정상 시계열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했죠? 비정상 시계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6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은 인공신경망의 활성화 함수 소프트맥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파트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 분석 편의 인공신경망 계열의 문제이죠. 분류 분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있고 의사결정 나무, 앙상블 모형도 있죠. 그런데 47회차 문제에서는 이런 분류 분석 파트에서 적어도 3에서 4문항이 출제가 해야 되는데 47회 문제에서는 의사결정 나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48회 문제에서는 의사결정 나무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앙상블 모형은 기본적으로 2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47회차 문제에서는 한 문항만 출제가 됐죠. 따라서 48회 문항에서는 이와 같은 앙상블 모형에 관련된 문항이 한 문항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그동안 출제 유형을 보게 되면 약간 한 회차, 텀을 갖고 있는 출제 문항을 갖고 있죠.
따라서 47회차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48회차 유형의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36번의 문제는 처음 출제된 신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동안에 시그모이드 함수만 출제가 됐었고 소프트맥스의 함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이번 회차가 처음입니다. 자, 소프트맥스라는 것은 다중분류 문제에서 각 클래스의 로짓을 확률로 변환해서 각 출력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도록 만드는 활성함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신경망은 처음부터 확률을 바로 만들지 못합니다. 대신 각 클래스가 얼마나 그럴듯한 점수를 먼저 계산하게 되고 이 점수가 바로 로짓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요 수식이 바로 로짓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xi라는 것은 i번째 클래스에 대한 모델의 출력값, 바로 로짓 값이고요. k라는 것은 전체 클래스의 개수를 말하게 됩니다. 또한 e라는 것은 지수 변환을 의미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프트맥스는 전체 점수 합 대비 i번째의 점수로 출력하게 되고 가장 큰 확률을 갖고 있는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프트맥스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그동안 소프트맥스를 설명해 주면서 이와 같은 정의 문제가 출제되었던 거에 반해서 47회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식의 문제가 처음 등장했다는 거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전통적으로 앙상블 모형은 출제 가중치가 높습니다. 앙상블 모형에서는 백인과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스태킹이 있고 이 네 가지 정의 문제가 기본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부스팅이라는 건 뭔가요? 동일한 가중치를 주지 않습니다. 약한 학습기마다 동일한 가중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오류가 큰 샘플의 가중치를 높여서 약한 학습기를 순차적으로 조정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바로 부스팅이죠. 잘못된 표현이 있다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잘못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군집 내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군집을 수행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죠. 자, 군집 분석의 문항이죠. 자, 군집 분석에서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는요, 두 군집을 어떤 기준으로 묶을지 이런 병합 방법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와드, 중심, 평균, 완전히 출제 가중치 문항이고 정의와 관련된 문항에 출제가 되죠. 그런데 오차 제곱합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 회귀 분석에서 언급이 됐는데 각 데이터가 속한 군집의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입니다. 군집 안에서 데이터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군집이 얼마나 응집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좋은 군집일수록 이 값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와드 연결법은요, 군집이 병합될 때 증가하는 군집 내 오차 제곱합을 기준으로 해서 군집을 형성해가는 병합 방법을 우리는 와드 연결법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도록 하죠. 자, 39번. 자, 다음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EDA라 하게 되고 이 과목에서도 정의가 출제가 되어 있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의 구조, 특징, 패턴, 이상치, 분포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변수 단위를 조정한다거나 이상값, 결측값을 우리 확인하는 과정 또는 분포 또는 중심, 산포들을 파악해보는 방법 대부분 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하지만 재현성이라는 것은요, 바로 모델을 다 마치고 난 다음 검증, 보고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3번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4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통계학 개론 파트의 가설 검정 파트이죠. 자, 해당되는 포인트,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고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정답은 잘못된 설명은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유의수준이 커진다는 거, 규모 가설을 기획하기 쉬워지게 되죠. 따라서 일종 오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립가설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부정확한 표현이죠.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바로 채택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표현이죠. 자,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개념은 통계학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무가설을 기약한다, 기약하지 못한다라고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가설 검정에서 검정 대상은 귀무가설만 해당이 됩니다. 대립가설은 검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또는 기약한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것입니다. 자, 41번 문항 가도록 하죠. 상자 그림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상자 그림의 문제이죠. 자, 상자 그림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범주형 자료를 비교할 때 많이 이용이 되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우린 그림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Q2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 좌우 대칭인 정규분포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Q2가 아래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이 그림을 옆으로 누워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을 갖게 됩니다. 즉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Q2가 점점 Q1에 근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런 분포를 뭐라 했죠? 오른쪽 꼬리 분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왼쪽 꼬리 분포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죠. 또한 해당되는 동그라미가 좌우 하한과 상한선에 없으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상자 그림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해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룹 2는 0값이 Q1 밖으로 넘어와 있죠. 따라서 그룹 1은 최소 25% 위치의 수면 시간이 0 이하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요 점이 바로 Q1점이기 때문이죠. Q1을 뭐라 한다고요? 25 100분위수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이죠. 자, 다음 4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은 다별량 분석 파트의 주성분 분석 파트이고, 자, 주성분 분석은 몇 개로 주성분을 선택해야 할지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죠. 그 중에 주성분의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에 뭐가 있을까요? 스클릿 플롯이 있습니다. 스클릿 플롯을 통해서 우리는 주성분을 몇 개로 선택해야 할지 선정하게 되고 바로 엘보 포인트에서 선정하게 되죠. 첫 번째 주성분, 두 번째 주성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도 감소하게 되죠. 하지만 네 번째 주성분 이후 기울기가 급격하게 완만해집니다. 즉 주성분의 설명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 더 이상 주성분의 수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바로 이 포인트에서 주성분의 수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4개가 되겠죠. 자, 4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바로 분류분석, 정형데이터 마이닝 편의 인공신경망에 관련된 것이죠. 자, 인공신경망에서 은익층의 노드가 하나뿐일 때 출력층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활성함수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은익층의 노드가 하나뿐이면 그 노드의 출력은 사실상 최종 결과로 동일하게 해석이 되죠.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활성함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출력이 0, 1 사이의 범위로 확률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진 분류할 때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활성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4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집 분석 파트이죠. 혼합 분포 군집에 관련된 겁니다. 자, 여기 잠재 변수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혼합 분포 군집에서 잠재 변수는 뭘까요? 실제 데이터에서 라벨 정보가 없습니다. 자, 이 군집에서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 관측되지 않은 히든 상태를 잠재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혼합 분포 군집에서 EM 알고리즘은 이 2스텝 단계에서 잠재 변수의 확률로 추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 분포가 있다 가정합시다.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특정 관측치는 얘를 저소득층일 확률, 중산층일 확률, 고소득층일 확률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또 M스텝 단계에서는 이 확률을 가지고 해당되는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혼합 분포 군집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 최대 가능도 추정, MLB라는 것은 이런 잠재 변수의 확률을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MLE, 최대 가능도 추정은 관측된 데이터의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잠재 변수는 어떻다 했죠? 관측되지 않은 히든 값입니다. 그래서 이 없는 값을 포함해서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식이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혼합 분포 군집의 EM 알고리즘, 바로 이 스텝 단계에서 이런 확률 값을 추정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귀분석 파트입니다. 자, 47회차 문제에서는 회귀분석 문항이 몇 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을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고 47회차 문제의 아주 크나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에서 다중공성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죠. 다중공성성이라는 것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발생해서 회귀수의 추정값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분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이렇게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죠. 두 개의 독립변수가 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영향을 줄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회귀수를 정확하게 추정할 게 없게 만들게 되죠. 추정값이 조금만 데이터가 변해도 그 값은 크게 불안정하게 됩니다. 즉 회귀개수의 분산이 커지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죠.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한다면 회귀개수의 분산이 같다라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죠. 자, 회귀개수 다중공수성이 존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불안산은 커지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귀분석 관련된 문항이죠.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유형의 문제이죠. 자, 디폴트 데이터셋을 이용해 소득을 종속 변수로 하게 되고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회귀분석을 할 때 이렇게 앞에 종속 변수, 뒤를 독립 변수로 부여하게 되죠. 자, 그 값을 인컴1에 저장하게 되고 서머리 함수를 하게 되면 아래 하단에 다중회귀 분석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밸런스가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한다. 밸런스의 앞에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입니다. 올바른 설명이죠. 두 번째, student yes인 경우 평균 소득은 no인 경우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범주형 독립 변수를 더미 변수, 가변수라고 하죠. 준거 집단은 뭔가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가 준거 집단이죠.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나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노보다 낫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세 번째, 디폴트가 yes인 경우 평균 소득이 낮게 나타난다. 자, 디폴트 yes가 어디 있나요? 얘도 더미 변수네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no보다는 낮게 나타납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네 번째, 독립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이와 같은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서로 간의 독립성을 파악해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추정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47번 가도록 할게요. 자, 해당되는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해석하는 문제, 또 회귀 분석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공립학교 노인 평균 졸업률은 약 56%이다. 자, 해당되는 준거 집단, private yes죠. 사립학교입니다. 준거 집단이 등장하지 않죠. 따라서 해당되는 공립학교는 절평값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이죠. 두 번째,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약 13%포인트의 높은 졸업률을 갖고 있다. 해당되는 사립학교의 회귀개수의 값 올바른 설명입니다. 프라이빗 변수는 졸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0.05 UC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죠.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졸업률이 낮다? 졸업률이 종속 변수이죠. 사립학교가 앞에가 뭐로 되어 있나요? 양수로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졸업률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47번 문장. 이렇게 회귀분석 파트의 문항이 상당수 증가된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 47회 문제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48회 문제, 군집분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군집분석은 초기 중심값, 특히 비견측적 군집분석이라 할 수 있는 K민지에서는 이 군집수를 몇 개로 설정할지에 따라서 그 해석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계층적 군집 분석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군집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이와 같은 설명은 계층적 군집 분석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9번 연간 분석입니다. 8장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의 연간 분석은 두 문항 출제의 가중치를 갖고 있는데 47회 문제에서는 한 문항이 출제가 됐죠. 자, 기본적인 이런 연관 규칙을 파악해보는 측정 지표라고 한다면 지지도가 있고 신뢰도가 있고 향상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선 지지도가 출제가 됐고 난이도가 하라고 할 수가 있게 해서 지지도가 출제가 되면요. 그럼 연관 규칙에서 지지도는 뭔가요? 특정 품목 조합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체가 몇 개인가요? 100건 중에서 공통으로 교집합 구매 건수는 30건이기 때문에 100분의 30, 0.3이죠. 우리 해당되는 48회 시험에서는 향상도와 관련된 문제가 강력하게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 50번 문항, 마지막 문항이고 주성분 분석 파트입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나요? 자, 주성분 분석은 분산을 최대로 설명하는 직교축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주성분은 데이터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방향이고요. 그 1주성분과 직교하는 2주성분은 그 다음으로 분산을 크게 설명하는 방향이죠. 서로 직교한다는 건 뭔가요? 내적이 0이고 서로 상관계수가 0이고 따라서 서로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상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1번이 요 포인트가 잘못된 것이죠.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1주성분과 2주성분은 서로 독립관계고 상관계수가 0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자, 우리 47회 문제의 특징이라 한다면 회귀 분석이 상당수 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다. 또한 통계학 개론은 기존 출제 유형과 25년도에 유형을 보게 된다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4문항에서 5문항을 예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48회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형평가 문제가 조금 더 기존보다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연관 분석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반영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최근에 출제 ADSP 문제는 데이터 분석에서 합격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락을 피하게 되면 거의 합격할 확률은 80% 이상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상과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관련된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 6장 알기초와 데이터 파트 편에서는 2문항 배정이 되어 있고 통계 분석 파트에서는 13문항, 정형 데이터 마이닝 15문항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해당되는 파트에서 몇 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는 걸 미리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 시계 예측 파트에서는 어떤 것이 출제가 돼? 답일량 파트에서는 어떤 문항의 출제가 이렇게 파트별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반복 회독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